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두통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교수님 또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두통에 대한 강의도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두통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와 또 이것을 어떻게 신경외과적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통이 무엇이냐? 두통은 우리 신체 중에 하나입니다. 두경부 부위를 에 있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팔, 다리, 배 어디든지 다 통증이 생길 수 있듯이 두경부에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통은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적어도 한두 번 그 이상의 통증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환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성격에 따라서 통증이 있어도 가볍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아도 아주 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통증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말하자면 욱신거린다, 칼로 찌른다, 전기가 친다, 아니면은 뭐 망치로 맞는 것 같다 등 아주 많은 다양한 표현을 실제적으로 외래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은 그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두통은 어 저희가 지금 신경외과 의사들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2 차성 두통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1 차성 두통은 치료가 되기도 하고 또 물론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문데 2 차성 두통은 진단이 늦어지고 또 치료가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으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 두통이 1 차성 두통인지 아니면 2 차성 두통인지 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감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통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평가해 가지고 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하되 이것이 조금 오래 가거나 조금 이상한 패턴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하면은 손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 차성 두통은 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심각한 후유증이 없지만 2 차성 두통은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일관적으로 개요로 드리겠지만 치료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 시리즈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 두통에 대해서도 한번 썼습니다. 그때 그 제목으로 그 신문사에서 만들었던 것이 별거 아닌 두통, 팔다리 힘 빠지는 증상 동반할 때 뇌질환의 위험성. 여기서 2 차성 두통을 얘기하는 거고 요 내용이 오늘 얘기하는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흔히 본다는 1 차성 두통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긴장성 두통, 그다음으로 많이 보는 것이 편두통이고요. 그거보다 드물게 있는 것이 군발 두통, 그 이외에 더 드문 여러 가지 두통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긴장성 두통이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단하는지만 알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편두통이거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군발성 두통이나 이런 경우인데도 이런 경우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2 차성 두통이나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MRI나 CT 이런 정밀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반드시 하게 되면 그런 와중에 2 차성 두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차성 두통에 가장 흔히 있는 것들이 뇌종양 또는 뇌출혈이나 또는 뇌동맥류 때문에 생기는 뇌지주막하출혈 또는 뇌염증이 생기는 문제 또는 수두증이나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뇌압이 상승해서 생기는 문제 아니면 저희가 또 외래에서 많이 보는 3차 신경통이나 설인신경통이 있는 경우에도 두부에 통증이 있고 물론 안부모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2차성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기타 근막동 통증 증후군 또는 후두신경통 또는 약물 과형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 생기는 혈관의 염증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통증들이 2차성 두통의 원인이고, 이런 원인이 있는 경우는 원인을 해결해 주는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고, 오늘은 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개요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차성 두통에서 가장 흔한 긴장성 두통이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에 말이 의미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두경부에 있는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긴장해서 발생한다.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소풍을 갔다 오거나 운동회를 하고 나면 다리에 알이 배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가 다리에 알이 배지 않지만 과도하게 다리 근육을 쓰면 다리에 알이 배듯이, 두경부 근육은 우리가 긴장할 때는 우리가 사용이 되지만 이완이 되고 잠을 자거나 그렇게 되면 그 풀어지면서 근육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육이 되면 이거 자체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압박감이거나 조이거나 또 그 양측에서 나타나는 그 짓누르는 같은 통증 같은 것들이 있게 되고, 또 간혹 어지럽거나 둔한 어떤 멍해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건 저희가 흔히 쓰이는 뭐 타이레놀 아니면 기타 요새 약에서 설명을 많이 하는 그런 진통제로 대부분 잘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위에 그런 어떤 긴장성 두통의 원인이 좀 심각한 경우에는 이것이 좀 심한 박성성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간혹 이것이 편두통이나 아니면 다른 통증하고 감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이 있고 쉽게 감별이 되기 때문에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로나 스트레스 또 수면 부족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사우나를 하시거나 아니면 찜질방 아니면 집에서 그게 아니라면 샤워를 해서 몸을 이완을 하시고, 가볍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가볍게 맥주 한 잔 같은 것도 드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긴장성 두통은 바로 사회활동이 많은 왕성한 나이에 제일 많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는 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근육에 있는 신경의 과도한 압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통증 감소나 감수성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이완시켜주는, 즉 말하자면 우리가 근육을 썼다 풀어줬다 하는 것들이 규칙적으로 되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생활 섭생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진단은 뭐 이거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런 증상이 있고, 또 편두통에서 나타나는 구역이나 구토나 또는 비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 이런 증상이 없을 때 우리가 쉽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1차성 두통 중에서 편두통이나 군발두통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긴장성 두통이라고 얘기한다 생각하면 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회복이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과로하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 그중에 절반 가까운 환자들은 이것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만성 긴장성 두통이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진통제를 오남용을 하기 때문에 약물 과형 두통으로 넘어가서 통증이 잘 해결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외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빈도 삽발성 이제 에피소딕 이제 텐션 헤드액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만성 두통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섭생 관리하고 예방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릴렉스하는 방법이나 또는 필요하게 되면 정신과적인 치료까지도, 왜냐하면 자기 생활에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물 치료 이외에 다른 다양한 치료를 동반하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수면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저기 단순하게 근력가 아니라 다른 근력의 운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고 또 카페인 섭취, 금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가벼운 뭐 맥주나 와인 같은 거 한두 잔은 도움이 된다는 건 그 자체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초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긴장성 두통 이외에 또다시 또 하나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것이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이란 말 자체가 머리 한쪽에서 나타나는 두통을 얘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에 나타날 수도 있고 특징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역이나 구토 또는 빛과 소리에 이런 어떤 공포증 같은 게 나는 이런 특징적인 두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긴장성 두통하고 감별하기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재미난 것은 유병률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젊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것은 긴장성 두통보다는 중등도 이상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훨씬 제한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편두통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삼자신경 계통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만성적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염증의 치료가 되는 약, CGRF라는 이런 항체 또 우리가 세로토닌 제제 같은 약들이 편두통의 치료는 일반적인 진통제하고 같이 포함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편두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오러라고 해서 조짐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조짐이 없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조짐이라는 것은 뒤에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구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두통 또는 해속이 후유 증상의 5단계로 이런 전형적인 소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편두통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발 요인이라는 것이 음식물 특히 이제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종종 유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긴장성 두통하고 차이가 있는 이런 비공포증이나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무조짐 편두통이고 조짐이 있는 것은 이런 증상에다가 조짐까지 있는 것이 조짐 편두통입니다. 조짐이라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증상이 있거나 감각적인 증상, 언어의 증상 이런 것들이 사전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두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손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야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말이 어두워진다든지 또는 감각에 어떤 변화가 느낀다는 증상인데 실제 요거는 무조짐 편두통보다는 좀 확률은 좀 더 적습니다. 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무조짐이랑 달리 조짐 편두통이라고 하고 치료 방침은 두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우리가 진통제 같은 걸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것이 이제 좀 만성으로 넘어가고 자주 발생하게 되면 세로토닌 제제 또는 아까 말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단일 항체 치료제 같은 약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회로들을 차단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적인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의 또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편두통의 종류에 증상들이 비교적 일정한 시기에만 또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기요법으로 예를 들어서 월경 편두통이나 조짐이 나타나는 편두통이 이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단기요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잦게 나타나거나 너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경련제나 항우울제,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CGRP 이런 항체 주사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치료를 될 수 있고 이런 약제들이 가격은 좀 비싸지만 현재는 보험에서 인정이 돼서 병원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편두통보다 더 드물지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통증이 또 있지만 우리가 군발두통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군발두통은 증상이 워낙 특이합니다. 환자가 눈의 증상이 있어서 결막 충혈이 되고 코막힘이 있고 콧물이
나타나고 땀을 흘리는 이런 자율기원 증상을 갖다가 호소하는 증상이고, 그다음에 유병률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그 대부분의 경우 발작이 특정한 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 특정한 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하는 게 어렵지 않고, 이것도 역시 편두통이랑 비슷하게 3차 신경 그 혈관 계통의 그 이상으로 생각해서 되는 거라 치료약도 비슷한 약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여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동반할 때 우리가 군발두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것을 뇌신부 자극으로 치료하겠다.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탈리아 그룹이 한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구초가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부어 있고 이렇게 증상이 있는 환자들인데 하고 좋아졌다는 건데, 이 자체에 수술 자체에 리스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수술은 초창기에 좀 활발하게 좀 연구가 되다가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수술 방법입니다. 저희가 1차성 두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2차성 두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성 두통의 원인은 워낙 다양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늘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특히 제가 많이 치료하고 있는 3차 신경통, 설인신경통 또는 후두신경통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2차성 두통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2차성 두통의 진단을 왜 해야 되냐? 말씀드렸지만 2차성 두통의 원인이 앞에 말씀드린 뇌종양이나 뇌출혈이나 여러 가지 병이 되면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2차성 두통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냐?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우리 학회에서 적은 내용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2차성 두통을 강력히 의심한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에서 느끼는 건 통증이 아니라 본인이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통증이 시작됐다. 물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성격이 예민한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건 내가 통증을 느낀 건데 이건 내가 거의 죽을 것 같은 통증이 나거나 아니면 머리가 깨질 것 같는 견딜 수가 없는 통증, 이런 게 있을 때 이러는 2차성 통증을 감별해야 됩니다. 검사해서 아니면 다행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통증이 있을 때 2차성 통증일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과격한 운동, 성교나 숨을 찾고 힘든 행위였을 때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뇌동맥류에서 나오는 뇌치주막하 출혈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자식이랑 싸우다가 갑자기 머리 뒤를 잡고 아 하고 뒤에 쓰러지는 게, 그런 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심한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을 때 그런 게 심장이 아니라 뇌면, 그런 경우는 뇌동맥류에선 파열해서 뇌치주막하에 의해서 출혈이 되는 경우인데, 뇌치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3분의 1은 장애가 생기고 3분의 1은 치료해서 살릴 수가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병입니다. 또 세 번째로 평소에 두통이 있을 때도 두통의 빈도가 너무 많이 증가하거나 두통의 양상이 전혀 다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격심한 두통이 아닌데 전혀 다른 패턴으로 있다고 하면 그것도 2차성 두통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랑 달리 두통과 다른 증상이 포함이 됐다. 즉 의식이 없어지거나 간질 발작을 했다. 또는 신체에 마비가 왔다.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말이 아둔해지거나 시야가 안 보이거나 아니면 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2차성 두통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그런 거랑 달리 또 뇌에 어떤 혈관에 이상이 있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불부글하는 소리가 들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쇠소리 가는 소리 같은 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건 어떤 혈관 기형이나 다른 문제도 감별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어쨌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찜찜하다고 하면 그러면 검사는 해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과거랑 달라서 MRI하고 CT나 이런 검사하는 비용이 그렇게 큰
비싸지도 않고 이런 2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험회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보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MRI 검사, CT 검사 또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잇따르면 뇌혈관 검사까지 해야 되고 물론 거기에 저희 신경외과 의사, 신경과 의사의 어떤 신경학적 검사는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고 그런 검사에서도 뭔가 찜찜하다고 하면 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뇌동맥류에서 뇌지점막과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출혈량이 적으면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MRI 영상이 뭐 잘 아시겠지만 개인 병원, 대학병원 따서 MRI 영상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MRI 기계 영상이 좀 떨어지는 걸로 된다면 또 CT의 영상의 좀 그 질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출혈이 확실한지 안 한지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CT의 영상이 아주 좋아도 출혈이 소량이면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혈액 검사, 뇌척수액 검사나 뇌 필요하면 다른 2차적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차적인 두통은 대부분 약물 치료도 잘 되고 이런 가벼운 진통제나 이런 거로 잘 해결이 됐는데 1차선 두통에서 두 가지 편두통이나 군발성 두통은 1차선 긴장성 두통보다는 치료가 잘 안 되고 특별한 전문적인 약제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병원에 내원해서 진찰을 받아봐야 되고 이런 특수한 약제 그 이유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나 또는 여러 가지 칼시토닌, 진, 일레이트 펩타이드라고 해서 GGRF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에 와야 되는데 1차성인 두통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느 정도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2차성 두통은 치료가 간단치 않고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선 두통이 의심이 되더라도 이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제가 반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는 영상에 보시는 것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이거 CT 영상이고 가운데 있는 영상이 MRI 영상이고 필요하게 되면 뇌정형이 있는데 이게 확실치 않다. 또 다른 병이 염증인데 확실치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밀적으로 뭐 폐를 한다든지 또 스펙을 한다든지 다른 추가적인 정밀 뇌 검사들을 합니다.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뇌 안에 정밀한 것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원인을 알 수 있고 거기서도 우리가 확실치 않은데 환자의 증상은 뭔가 의심이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혈액 검사, 뇌척수액 검사, 뇌혈관 조영술 등 다른 2차적인 여러 가지 면역 염색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동반하게 되면 이제는 다 감별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흔히 보이는 거 뇌출혈하고 뇌종양이 있는데 뇌출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지주막하 출혈이 이런 출혈입니다.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 지주막하라고 해서 뇌 혈관의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출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출혈은 교통사고나 뇌 손상 때문에 다니는 뇌경막외 혈종이나 뇌경막하 혈종 또는 고혈압에 의해서 생기는 뇌출혈, 뇌내출혈이나 또는 그냥 그 뇌에서 손상 때문에 생기는 피멍이 들어가는 이런 거하고는 패턴이 다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뇌지주막하 출혈도 양이 많지 않고 소량인 경우에는 감별이 안 되고 또 그 검사하고 나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신경외과 의사하고 이런 건 잘 상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뇌동맥은 어떤 걸 얘기하냐? 류라는 것이 꽈리라는 의미입니다. 혈관이 이렇게 부푼 겁니다. 혈관이 부푸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혈관벽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약해져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인이 있는데 이렇게 혈관이 한쪽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있게 되면 이 혈관벽은 정상적인 혈관벽에 비해서 그 혈관의 그 말하자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급격히 혈압이 오르게 되면 다른 혈관이 하나 여기서 터지게 됩니다. 터지는 순간을 우리가 이게 보여준 건데 이게 터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여기 구멍이 열리면서
피가 뿜어 나옵니다. 이 피가 뿜어 나오게 되면 이 피가 뿜어 나온 것이 이 뇌지주막하 혈관이 이 뇌지주막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주막하에 이렇게 하얗게 피가 쌓이게 되고 이 쌓인 피가 뇌혈관에 2차적으로 혈관의 수축을 만들고 또 이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심하게 되면 뇌지주막하 출혈이 아니라 뇌실질, 뇌 안에도 압박을 주고 뇌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거나 심각한 뇌 손상에 의한 후유증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혈관 촬영 검사를 한 것인데 이런 혈관 촬영 검사를 하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꽈리가 발견이 되면 이것을 이건 수술 시야에서 본 겁니다. 수술 시야에서 현미경에 들어가서 보면 혈관이 부푼 게 보이고 이 부푼 거를 클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수술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 수술 자체가 요새는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새도 아직도 이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안 하셔가지고 출혈이 돼서 병원에 오는 환자는 있지만 요새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건강검진이나 이럴 때 뇌동맥류나 이런 혈관에 대한 검사를 해서 사전에 동맥류가 발견이 되면 동맥류가 작으면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것이 3, 4mm, 4, 5mm 이상 커지게 되면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커지면 수술을 과거에는 무조건 했는데 이제는 모양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개도술을 통해 가지고 클립을 해서 이제 묶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코일을 넣거나 빨갛게 보이는 게 코일입니다. 코일을 넣거나 스텐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뇌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물론 그것도 위험 부담이 0%는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전공의 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의 성공률도 올라갔고 또 치료 후에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도 과거보단 아주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이나 아니면 코일이나 스텐트 시술 자체의 위험성이 0%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신경외과 의사하고 병이 있게 되면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경과를 보면서 결정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뇌종양의 예입니다. 이것은 뇌 기저부에 생겨 있는 그 청신경 근처에 있는 혹이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이고 이건 그 위에 전두엽이랑 측두엽입니다. 요새는 뇌종양의 진단은 아주 작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뇌종양이 좀 까리까리하다 그리고 어느 계통의 종양인지 까리까리하다 그러면 다양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방사선 동위원소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직 검사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단이 가능하고 그래도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작은 경우에는 개도술이 필요 없이 조직 검사만 해서 진단을 하고 또는 조직 검사 진단 없이도 우리가 감마나이프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종양이 있는 경우에서도 지금 과거에 달리 장애가 생기거나 다른 어떤 심각한 후유 장애가 생길 확률은 아주 월등히 감소가 되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뇌수막종이 있는 경우가 보이는데 요새는 이렇게 커서 병원에 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보다 검진에서 MRI나 CT 같은 검사를 하는 확률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주 시골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가 오시는 분들 이외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크게 돼서 오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1, 2cm 이내의 작은 종양이 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 젊은 여자분인데 뇌종양인 줄 알았는데 입원시켜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고름이 차는 뇌종양이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뇌농양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영양 상태가 나쁘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게 되면 다양한 균들이 뇌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도 이런 젊고 건강하신 분에서도 뇌농양이 생길 수 있고 나이가 많고 70이 넘어가시고 이러신 분들에서는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러신 분들은 뇌농양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농양의 치료도 과거랑 달리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전공 분야인 기능신경외과에서 간단하게 크게 개도술로 해서 농양을 제거할 필요 없이 카테터 하나를 집어넣어서 고름을 빼내고, 그리고 나서 그 고름을 약으로 해서 말리는 치료를 해서 저희가 치료할 수 있고, 제가 최근에도 심각하게 마비도 오고 장애가 심했던 분인데 이런 치료를 통해서 아주 깨끗하게 완치시켜서 퇴원시킨 예가 있습니다. 2차성 두통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많이 치료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환자가 병원에, 특히 저희 신경외과뿐만 아니라 마취과로도 많이 가는데, 이런 3차 신경통도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3차 신경이고요. 3차 신경이 이렇게 혈관을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렇지 않고 원인 없이 생기는 3차 신경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흔한 이유는 혈관이 이 3차 신경을 누르게 되면 3차 신경이 수만 개의 전기 가닥이 나가게 되는데, 그 전기에 있는 고무가 벗겨지면서 안에 구리끼리 합선이 일어나서 여기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주요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혈관을 분리시켜주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거를 일시적으로 이 과민하게 되어 있는 신경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감마나이프나 아니면 고주파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경을 좀 과민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약하게 해주게 되면 통증을 좀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혈관이 제일 많지만, 또 원인이 혈관이 아니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혹이 3자 신경을 눌러가지고 생기는 통증도 드물지 않게 있고, 이런 경우도 과거랑 달리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고 우리가 방사선수를 감마나이프로 해가지고 손쉽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3차 신경이라 그러냐? 3차 신경이 요겁니다. 요 가지가 세 가지로 나가서 세 가지 가지로 나간다 그래서 제가 3차 신경이라고 하고, 뇌신경 중에 가장 중요한 신경 중에 하나가 이 3차 신경입니다. 제가 많이 하고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는 제가 아마도 제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 방법이 또 하나, 저희가 미세혈관 감압술이라는 것보다 제가 이걸 더 선호하는 이유는 미세혈관 감압술보다 훨씬 안전하고 또 초기 성공률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환자가 반응이 좋으면 2번, 3번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술을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통증 재발 없이 지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고주파 전극을 이 3자 신경절에다 넣어놓고 이것을 저희가 미열을 줘가지고 통증을 둔하게 만들어주는 이 처치를 하는데, 이 시술 방법이 상당히 좋은데 나름대로 이게 까다롭고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나 마취과 의사들은 이 수술을 잘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런 통증 중에서도 3자 신경통 중에서도 3자 신경통의 제1분지가 눈 위를 분포하고 2분지가 여기 이제 보린대를 분포하고 3분지가 이 턱 아래쪽을 분포하는데, 1분지에 있을 경우에는 이 고주파 전기 응고술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분지가 눈의 감각도 같이 하기 때문에 눈의 감각을 조금 둔하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결막염이 생겨서 실명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질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세혈관 감압술을 합니다. 미세혈관 감압술은 전신 마취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전신 마취해서 환자를 고정을 시키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 손의 뒤로 들어가서 3자 신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테프론이라는 스펀지를 3자 신경하고 혈관 사이에 넣어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이고, 수술 성적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도 성공률이 100%는 아니고 일부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자 신경통이 있다면 저는 좀 더 안전한 시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경우에 미세혈관 감압술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신경외과 의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취통증학과 의사들도 같이 많이 보고 있고, 최근에 신경과 의사 또 일부 한의사들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후두신경통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우리 현대 사회의 발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후두신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뭐 작은 분지까지 치면 여러 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경추에서 2, 3 경추에서 나와 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것이 스트레스나 아니면 과로 때문에 경추 근육들이 과민하게 되고 또 자극이 너무 되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염증이 생기고 2차적인 통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초기에는 소염진들 같은 경우 사라지지만 근본적으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신경 블록을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다 전기 자극 장치를 넣어 가지고 전기 자극을 주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일부 또 확실하게 어떤 신경을 혈관이 누르는 소견이 관찰이 되면 그 후두신경을 누르고 있는 혈관을 아니면 그 근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줘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드물지만 저도 1년에 한두 명 정도 환자를 봅니다. 그것이 설인신경통이라는 겁니다. 설이라는 것이 혀하고 후두인데 아까 제가 말씀 뇌신경 중에 하나의 9번째 신경입니다. 여기 신경에 통증이 생기면 3자 신경 통증 비슷하게 통증이 생기는데 그 부위가 혀하고 후두 부위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도 3자 신경통 못지않게 환자가 꽤 힘들어합니다. 3자 신경통 통증에 대해서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환자는 그냥 참지 못할 통증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때리는, 전기로 찌르는, 칼로 쑤시는, 송곳으로 그냥 파는 그런 통증을 갖다가 느낀다고 하는데, 그것이 3자 신경통은 얼굴 1분지에 있다면 이마 부위하고 두피 위로 올라가는데, 설인신경통은 바로 그게 후두부나 목 뒤나 혀 뒤쪽에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꽤나 괴로운 통증이고, 이것도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미세혈관 감압술, 또 최근에 저희가 감마나이프를 필요하게 되면 감마나이프를 이용해서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인신경이 요 신경이 여기입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걸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몇 가지 더 드리면, 3자 신경통이라고 저희한테 왔는데 실제 3자 신경통이 아니라 그 약간 좀 패턴이 다른 비정형 안면통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원인이 워낙 다양합니다. 이것은 그 3자 신경의 손상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안면신경의 손상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비정형적인 안면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상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는 이비인후과 문제이지만 축농증이 있고 부비농염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통증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면 이런 축농증이 있어서 생기는 환자들은 이 축농증 치료부터 해결하면 통증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연자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경추의 통증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저 후두 통증 말고 이외에도 그 척추의 통증이 위로 올라가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있고, 또는 긴장성 두통이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서 약물이 남용이 돼서 이것 때문에 약물 남용에 의한 2차적인 통증, 또 혈압이나 또는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혈관의 염증 때문에 생기는 측두 관절이나 이런 데 통증이 오는 경우들도 워낙 다양합니다. 이걸로 여기서 지금 다 모두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이런 2차적인 통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검사하고 신경학적 평가, 필요하면 혈액 검사나 척수액 검사 이런 걸 동반해 보게 되면 저희가 진단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거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1차성 통증, 우리가 긴장성 통증이나 편두통에 대한 진단도 의사들이 100%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경우도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들의 경과를 보면 그 패턴이 바뀌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질병청에서 나와 있는 이 병원에 방문이 필요한 두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나와 있는데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도 이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2차성 두통은 특히 거기서 뇌종양이거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뇌에 어떤 염증이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빨리 발견하면 조기에 치료하면 정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그 복지부나 저희 의사들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통은 뭐 70~80%라고 하는데 실제 자기가 평생은 다 한 번씩은 다 최소한 한두 번씩은 경험하는 거고 두통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70~80% 이상이란 얘기고요. 두통의 원인 중에서 2차성은 심각하기 때문에 꼭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긴장성 두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완화하고 목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거. 편두통은 카페인 중단, 금주 또 여러 가지 예방이 필수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두통이 있어 가지고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약물 남용 때문에 두통이 악화된다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두통의 자가 진단인데 이거는 뭐 그다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시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통의 원인은 워낙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짧은 시간 내에 이 두통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1차성 두통하고 2차성 두통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 기회에 제가 우리 저 신경외과적인 2차성 두통의 원인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더 드리지만 이 1차성, 2차성 두통의 감별이 꼭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고 의사가 까리까리하게 생각한다면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더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하는 것은 이제는 낭비가 아니라 필수적이다. 자기 생명과 맞바꾸는 검사다. 그런 개념을 꼭 이해하시고 MRI 검사 촬영을 할 때 혈관 조영술이 하는 MRI를 꼭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40대 주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가 띵하고 무거워집니다. 이런 게 스트레스성일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 증상까지 괜찮은 두통이고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 두통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띵하고 무거운데 본인이 스트레스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를 풀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우나나 마사지 또 그다음에 릴렉스하는 여러 가지 그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걸로 해서도 안 되고 뭐 좀 아프다고 할 때 타이레놀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드시고 대신에 약은 조금 더 강력한 약을 드리겠죠. 드시고 그런 관리를 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잡지 못하고 그게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면 아까 제가 했지만 그게 만성 두통이 되고 만성 긴장성 두통이 되면 또 약의 남용이 되면 해결이 잘 안 되고 고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개보린 광고를 보면 두통, 치통, 생리통이라고 나오는데 세 가지 통증이 하나의 약으로 도움이 되는 건 그 통증이 같은 약물로 제어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세 가지 성분이 조금씩 섞여 있는 건지 세 가지 성분이 다 섞여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약이 통증에 대한 기본적인 약이 같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통증 치료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아스타민 그다음에 브루펜이라고 애들 감기 해열제로 되어 있는 약 그런 약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가벼운 안정제 성분 같은 것이 일부 들어가 있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크게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러 가지 통증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통 비슷한 것이 3차 신경통입니다. 3차 신경통 약도 초기에는 안정제나 가벼운 통증 같은 걸 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물 과용 두통의 회복 8차가 되면서 심하게 아픈 날은 매우 줄었지만 만성적인 머리 조이는 잔두통은 있습니다.
이를 깨물며 묵직하게 느껴지는 예방치료와 주사치료 하고 있는데 잔두통이 점점 괜찮아질까요? 아큐탑 사용이 이에 도움이 될까요? 예, 근데 아큐탑은 약물 가용 두통에는 별로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이건 편두통인데, 근데 약물 가용 두통이 편두통에서 이 약물 가용이 됐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긴장성 두통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면 지금 회복 6개월 차고 많이 줄으셨다면 조금만 더 이제 기다려 보시게 되면 통증이 더 줄어드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뒷골이 욱신욱신 딱따구리가 며칠간 욱신거렸는데 웬만해선 약을 안 먹는데 잠을 잘 수 없어 두통약을 선호하니 괜찮아지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두통인데 뒷골이 욱신할 때 언제가 또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편두통이나 이런 통증은 오전 중에도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긴장성 두통은 아침이 아니라 오후, 저녁에 많이 생깁니다. 근육을 많이 썼을 때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뒷골이 욱신욱신한 것들이 오후나 저녁에 그렇다 그러면 긴장성 두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두통약을 먹었는데 좋아졌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약국에 가면 그냥 두통약을 주세요 안 하고 타이레놀을 주사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달리 두통약에 대한 쉽게 구하는 약이 있으면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통약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그 약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분들 자체가 장복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의존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통증약 중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스피린 아니면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타이레놀에도 요새는 거기에 그 안정제 성분이 좀 들어가는 약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그런 정도 용량은 의존성이 안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안전한 약은 아스피린 아니면 아스타미노펜이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 애들한테 많이 주는 게 브루펜입니다. 이 세 가지 약들은 그 통증 완화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두통이나 이런 것들 감기 때 많이 걸리잖아요. 해열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라고 권하고 대신에 병원에서 쓰는 약들은 저희가 환자들이 너무 장복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약물 의존성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드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면마비 시 어떤 치료를 하나요? 입이 많이 삐뚤어지고 눈이 안 감기고 하는데 뇌료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약은 어떤 약으로 치료하는지 궁금해요. 현재 3주가 지났는데 얼굴이 더 심해진 것 같고 언제 정상 얼굴이 될까요? 예, 이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안면 경련에 얘기했을 때 아마 그때 들으신 것 같은데 안면마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아직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면 경련을 안면마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면마비는 입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가 지금 우측을 잡았는데 우측을 올라가는 신경이 우측 안면신경이고 좌측을 올라가는 게 좌측 안면신경입니다. 우측에 마비가 오게 되면 우측은 안 올라가고 여기만 올라갑니다. 반대쪽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면마비인데 우리 뭐 한의사들은 구안화사라고 얘기하죠. 가장 많은 게 그 헐페스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그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항바이러스 제제하고 스테로이드제를 초기에 쓰게 되면은 회복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한방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방에 가면 요새 또 영특한 한의사들은 뭐 의사들 몰래 스테로이드 제도 쓰기도 하는데 스테로이드 제제를 안 쓰게 되면 치료 효과가 제대로 떨어지게 되고 또 그런 경우에 피부과를 가거나 이비인후과를 가면 요새는 쓰는 경우도 있지만 스테로이드 제제를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안화사가 왔다 그러면 초기에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바이러스 제제를 꼭 써야 된다. 써야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이 덜 돼야 신경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초기에 너무 많은 신경이 손상이 되면 영구마비가 오고 장애가 생기고 그것이 나중에 마비가 후유증으로 남아서 눈에 경련이 생기는 이상 운동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20-30대 젊은 여성에서도 생기나요? 길 가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일어설 때 어지러우면 기립성 저혈압일까요? 기립성 저혈압은 사실 그 파킨슨 환자, 제가 파킨슨 환자를 많이 보는데 파킨슨 환자에서는 자율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기립성 저혈압보다는 미주신경성 그 쇼크라고 봅니다. 그거 우리가 혹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나 요새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조회라고 해서 운동장에 나가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한두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립성 저혈압인데 그게 왜 생기냐면 미주신경성 실신 때문에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라 그러면 미주신경성 실신일 경우가 많고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되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모디핀 칼슘 채널 차단제를 아침 저녁 24년 먹다가 위장관 출혈 혈압이 낮아서 끊었는데 머리 한쪽이 박동성으로 아프네요. 혈관 확정제 복용 중단으로 두통이 생길 수가 있나요? 드물지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혈압 조절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아모디핀 제제 말고 다른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 뭐 알말이나 아니면 인대놀 작은 용량 같은 경우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지났습니다. 질문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더 이상 질문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제가 세부적인 내용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안암병원 신경외과에 저 외래로 뭐 오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